댄스를 하러 나간 15살 소년,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한 그 밤. 무려 41년간 미제로 남았던 잔혹한 살인사건의 진실이 한 남자의 실수로 드디어 밝혀집니다. 아들의 자리를 비워두며 살아간 부모의 40년 넘는 투쟁과 진실을 침묵 속에 묻어버린 친구들. 그 오랜 세월을 건너 마침내 드러난 참혹한 진실과 정의라는 이름의 뒤늦은 응답까지. 당신은 지금 결코 잊을 수 없는 한밤의 사건 기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꽤나 말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1961년에 벌어진 한 15살 소년의 충격적인 살인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무려 41년이 지나서야 해결됐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던 부모님의 이야기 역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사건의 전모를 따라가다 보면 그들의 슬픔과 희망, 그리고 절망이 고스란히 전해질 거예요. 피해 소년의 이름은 존. 그는 1954년 3월 13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미들섹스 카운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빌은 엔지니어였고 어머니 에블린은 학교 도서관에서 일했죠. 세 남매 중 둘째였던 존은 누나 데비, 그리고 여동생 로베르타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어요. 가족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며 지냈고 모두들 존이 장난꾸러기였다고 회상합니다. 데비는 한 번은 옷장을 열었는데 안에 온통 풀쩍풀쩍 뛰는 메뚜기들이 가득했다는 얘기를 했고, 로베르타는 존이 항상 손에 흙과 기름, 동물들의 흔적을 묻히고 다녔다고 했죠. 개구리를 잡거나 심지어 어느 날은 거의 한 마리를 집에 데려온 적도 있대요. 1969년 존은 15살이었고 여동생 로베르타는 6살, 누나 데비는 17살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사추세츠의 턱스베리에서 살고 있었고 어느 날 존은 나이츠 오브 콜럼버스 홀에서 열리는 학교 댄스 파티에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파티를 몹시 기대했어요. 샤워하고 머리를 손질하고 심지어 아직 면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였지만 아버지의 애프터 쉐이브까지 바르고 한껏 멋을 냈죠. 댄스는 밤 11시에 끝날 예정이었고 부모님은 자정쯤이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되어도 존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어머니 에블린은 차를 몰고 학교로 달려갔고 학교 주변을 돌며 창문을 열고 아들의 이름을 외쳤어요. 하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고 밤새 아들이 무사하길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인 9월 27일 근처 로웰이라는 도시에 있는 메이플 스트리트의 공터를 지나던 세 아이들이 한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존의 시신이었습니다. 겨우 15살밖에 되지 않은 소년이 그렇게 끔찍하게 살해된 채 버려져 있었죠. 그는 결박당했고 입도 막혀 있었습니다. 당시 그 아이들이 느꼈을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경찰이 시신을 확인한 뒤 곧바로 존 가족에게 찾아가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너무 끔찍했던 탓에 어머니 에블린에게는 직접적으로 알릴 수 없었고 아버지 빌만을 데려가 지하실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존은 입과 눈이 테이프로 가려져 있었고 발목과 손목이 각각 밧줄로 묶인 채 발목에서부터 목까지 또 다른 밧줄이 연결돼 있었어요. 에블린은 지하실에 있던 통풍구를 통해 이 이야기를 엿들었고 결국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맙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그를 보내지 말았어야 했다며 자책했고 나는 어떤 엄마였을까? 왜 그를 지켜주지 못했을까라며 스스로를 질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지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었죠. 단지 학교 댄스에 가고 싶어 하던 아들을 한껏 들뜬 아들을 응원해줬던 것뿐이었는데 결과는 너무도 끔찍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합니다. 시신이 발견된 공터에서 로프, 테이프, 옷, 신발을 수거했고 현장에서 지문 하나도 채취했지만 당시에는 DNA 분석 기술이 없었기에 별다른 단서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용의자도 몇 명 있었고 목격자 진술도 확보됐지만 모든 것은 결국 단서 없는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몇 가지 단서를 확보합니다. 당시 한 목격자는 사건이 벌어진 밤 현장 근처의 공터에서 마룬색 1965년형 쉐보레 임팔라를 봤다고 진술합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존이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었고 그를 차에 태운 학생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 학생들은 16세의 마이클과 그의 친구 낸시였습니다. 당연히 경찰은 이들을 불러 조사합니다. 마이클은 존을 학교에서 몇 번 본 적은 있지만 거의 알지 못한다고 했고 낸시 역시 그저 학교에서 본 적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 모두 그날 존을 차에 태워 댄스장까지 데려다줬고 그 후 각자 흩어졌다고 했죠. 마이클은 친구 월터를 만나기로 했고 둘은 월터의 차를 타고 맥주를 사러 로엘 시내를 돌았습니다. 참고로 월터의 차가 바로 문제의 1965년형 마룬 쉐보레 임팔라였습니다. 경찰은 월터의 차를 수색하지만 안에서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존이 탑승했다는 흔적도 범죄에 연루됐다는 정황도 없었습니다. 마이클은 무려 5번의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받았고 주요 질문마다 거짓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리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 해인 1970년 마이클과 월터는 모두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경찰은 다른 용의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지역 내 마약 딜러, 성범죄 전과자, 학교 친구들 등등. 그중 25살의 로버트 몰리라는 남자가 잠깐 용의선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마이클과 월터를 모두 알고 있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뚜렷한 단서가 없었고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1974년 또 한 명의 용의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리처드 산토스. 그는 존이 살해당한 방식과 매우 유사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38번 도로에서 한 소녀를 납치해 발을 묶고 손을 뒤로 묶은 후 입과 눈을 테이프로 막은 사건이었죠. 하지만 그를 존의 사건과 연결지을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고 이 선도 곧 사라집니다. 그 후 사건은 완전히 미제로 남게 됩니다. 1974년 이후 다시는 어떤 진전도 없었고 그렇게 2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존의 가족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도 아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존의 자리를 남겨두었고 아버지 빌은 아들의 생애를 기록한 책을 씁니다. 15년이라는 짧은 생애지만 그 모든 기억과 사랑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였죠. 어머니 에블린은 존이 남긴 약간의 돈을 평생 간직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관에 넣어줄까 했지만 마음이 바뀌었대요. 언젠가 아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 돈을 주겠다고 말이죠. 그들은 매일매일 기도하며 경찰에 계속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빌은 언제나 경찰의 발목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대요. 존을 잊지 마세요. 우리 아들을 잊지 마세요. 그렇게 26년이 지나고도 그들은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00년 11월 드디어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로부터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존의 학창시절 친구였던 잭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존의 아버지 빌에게 이렇게 약속했죠. 혹시 사건에 대해 뭔가 알게 되면 꼭 말할게요. 그리고 그 약속은 26년 뒤에 실현됩니다. 어느 날 잭은 동창들과 바비큐 파티에 참석하게 되고 그 자리에 마이클도 있었습니다. 한창 술이 오가던 자리에서 마이클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존을 누가 죽였는지 알아. 그날 바비큐 자리에서 마이클 페레라는 술기운에 이렇게 말합니다. 존을 누가 죽였는지 알아. 잭은 깜짝 놀라며 다그칩니다. 그게 누구야? 말해봐. 그러자 마이클은 월터야. 여자 문제로 죽인 거야. 라고 말하죠. 이 여자 마라라는 소녀는 당시 13살이었고 월터와 연애 중이었습니다. 나중엔 실제로 결혼까지 했다가 이혼하게 된 인물이에요. 당시 존이 마라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월터를 자극해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이 마이클의 설명이었죠. 잭은 그 말을 듣고 바로 존의 아버지 빌에게 연락합니다. 빌은 두 사람의 이름을 적어 경찰에 보고했고 다시 수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처음엔 이 진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빌은 또다시 수십 통의 전화를 걸며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러 2003년에야 경찰은 마이클을 다시 조사하게 됩니다. 그는 현재 뉴햄프셔주의 세일럼에서 지게차 기사로 일하고 있었고 당시 함께 있었던 낸시 윌리엄스와 결혼해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마이클을 다시 신문했고 그는 바비큐 자리에서의 발언은
잭이 너무 취해서 자꾸 월터가 했다고 떠들어대길래 그냥 조용히 시키려고 그랬어 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심이 아니었고 마라 때문에 죽였다는 이야기는 잭이 만든 얘기야 라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사건은 미궁이었고 그렇게 또 4년이 흐릅니다. 2007년 미들섹스 카운티에 새로 부임한 지방검사 제리 레오네는 이 사건에 다시 주목합니다. 수사관들은 예전 조사 자료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던 중 마이클이 2003년 인터뷰에서 새롭게 언급한 한 사람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그 이름은 에드워드. 당시 17살이었던 그는 존 가족의 이웃에 살고 있었고 월터와 마이클과도 친구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공군에 복무한 뒤 은퇴해 현재 뉴햄프셔에 살고 있었고 경찰은 그를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합니다. 그는 존이라는 사람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존이 사망했던 도시, 같은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그 모든 연결고리를 생각해보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낙담한 채 돌아서려던 그때 충격적인 전화가 걸려옵니다. 발신자는 에드워드의 아내 캐롤린. 그녀는 말합니다. 2025년 전에 남편이 어린 소년의 살인 사건에 연루됐었다고 말했어요. 그는 그 살인에 관여했다고 했어요.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죠. 남편이 살인을 고백했는데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니. 캐롤린은 그 오랜 침묵을 깨고 드디어 진실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에드워드가 거짓말을 해도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경찰은 체포도 기소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사는 또다시 벽에 부딪힙니다. 존의 가족들은 이런 작은 희망이 계속 꺼졌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반복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진실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2011년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한 경찰관 린다 코플린 형사가 이 사건에 투입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존의 가족만큼이나 이 사건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오랜 세월 쌓인 자료들을 샅샅이 검토하며 다시 수사를 시작합니다. 경찰관 린다는 에드워드를 추궁했고 2차례의 인터뷰 끝에 거짓말 탐지기를 실시합니다. 결과는 거짓.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에드워드는 마침내 입을 엽니다. 네,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마이클과 월터가 존을 죽였어요. 2011년 4월 15일. 에드워드의 자백 덕분에 사건은 드디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1969년 존의 살해 현장에 있었음을 시인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 마이클과 월터가 존을 죽였어요. 자백 덕분에 세 사람 모두 기소됩니다. 에드워드는 과실치사 혐의, 마이클과 월터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됩니다. 존의 부모 빌과 에블린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망연자실했습니다. 빌은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죠. 42년 동안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노력 마침내 빛을 본 겁니다. 한 경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 씨는 늘 우리에게 존을 잊지 말라고 말했어요. 이 사건을 절대 잊지 말라고요. 충격적인 건 마이클과 월터는 과거 존의 장례식에도 참석했다는 사실입니다. 존의 추모록에도 두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친구인 척 조문을 했던 겁니다. 이후 2013년 1월 마이클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에드워드는 법정에 서서 처음으로 그날 밤의 전말을 낱낱이 증언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 10시 반쯤 마이클과 월터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무슨 일인지는 몰랐지만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죠. 에드워드는 그들과 함께 월터의 마룬색 쉐보레를 타고 나이츠 오브 콜럼버스 홀로 향합니다. 가던 도중 히치하이킹하던 존을 발견하자 마이클이 이렇게 말하죠. 저기 있다. 저 애가 존이야. 마이클은 차에서 내려 존을 잡아당겨 뒷좌석으로 밀어넣습니다. 에드워드가 옆에 앉아 있었죠. 마이클은 앞좌석에서 존을 때리려 했고 존은 팔로 얼굴을 가리며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로엘 근처 메이플 스트리트의 공터에 도착했고 에드워드는 존을 차에서 밀어냅니다. 그는 단순히 겁만 주려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훨씬 더 잔혹하게 흘러갔습니다.
월터와 에드워드는 존을 땅에 눕히고 누르며 고정했고 마이클은 밧줄을 꺼내 그의 발목과 손목을 묶습니다. 그리고 발목에서부터 목까지 밧줄을 다시 연결했죠. 입에는 테이프가 붙여졌습니다. 존은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린 채로 발이 공중으로 들린 상태였고 얼굴을 옆으로 돌린 채 고통스럽게 몸을 비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마라를 건드리지 못하게 해주지. 세 사람은 그 상태로 존을 남겨둔 채 자리를 떠납니다. 차를 몰고 돌아다니며 맥주를 마셨고 에드워드는 돌아가서 풀어줘야 하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그제서야 다시 돌아갔지만 존은 이미 숨을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현장을 떠났고 에드워드는 집으로 돌아가 그날 밤 아무 말도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41년간 이 사실을 숨긴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이클이 만약 누군가한테 말하면 너도 죽을 줄 알아라고 협박했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이클은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에드워드는 거짓말쟁이야.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전쟁을 5번이나 다녀왔던 사람인데 혹시 머리에 이상이 생긴 거 아닐까? 검사의 말에 따르면 그의 태도는 오만하고 뻔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판은 점점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에드워드는 반대 신문 과정에서 너무 쉽게 흔들렸고 스스로 위증을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방청석의 사람들은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지 의심하기 시작했죠. 거기다 결정타는 마라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존은 나에게 관심도 없었어요. 같이 춤을 춘 적도 그 어떤 애정 표현도 없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 그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저랑 월터는 사귀고 있지도 않았어요. 사건 이후에 교제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경찰 조사 당시 그녀는 12살 때부터 월터와 교제 중이었다고 말했었습니다. 법정에서 이 사실을 지적받자 그녀는 당황하며 그렇게 말한 기억이 없어요라고 얼버무립니다. 존의 여동생은 이렇게 말했죠. 굳이 연애 사실을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자신 때문에 사건이 벌어진 것 같아서 책임을 피하고 싶은 거겠죠. 이처럼 증인 진술도 뒤엉키고 주증인마저 불안정한 상태에서 배심원단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죄. 마이클은 풀려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빌은 법정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딸 에블린이 조심스럽게 그 소식을 전했고 그로부터 단 4일 후 빌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말합니다. 그는 결국 정에 없는 현실에 무너졌어요. 2013년 9월 3일 월터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는 당시 61세였고 여전히 존 가족이 살던 곳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죠. 그 사이 그는 재혼도 했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앞선 마이클 재판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증거, 같은 증인, 같은 증언. 하지만 이번엔 결과가 달랐습니다. 배심원단은 단 이틀 만에 판결을 내립니다. 월터 유죄. 1급 살인죄로 종신형이 선고됩니다. 이번에도 어머니 에블린은 법정에 끝까지 남지 못했습니다. 그녀 역시 무죄라는 말을 또다시 들어야 할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그날 법정에서 존의 여동생 로베르타는 조용히 말합니다. 아버지도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결국 한 명은 잡아냈으니까요. 그녀의 말처럼 안타깝게도 아버지 빌은 이 순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직 마이클의 무죄 판결만 듣고 세상을 떠났죠. 아들이 죽은 후 43년을 정의를 위해 바쳤던 그는 그 마지막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 월터의 유죄 판결은 항소심 재판에서 2급 살인으로 감형됩니다. 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계획적인 살인보다는 우발적 폭력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에 따라 월터는 15년 복역 후 가석방 신청이 가능해졌고 첫 가석방 심사는 2028년에 예정돼 있습니다. 존의 가족들은 그의 가석방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12일 어머니 에블린도 세상을 떠납니다. 아들 곁으로 그리고 남편 곁으로 향한 겁니다.
가족을 잃은 그날부터 그녀는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그날 문 밖으로 보내지 말 걸 그랬어. 나는 대체 어떤 엄마였을까? 그 말이 그녀의 삶을 지배했죠. 아버지 빌은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아마도 어디선가 큰 인물이 되었을 거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가 매일 썼던 일기, 기도, 경찰서에 걸었던 전화들, 아들의 자리를 비워두던 식탁. 그 모든 노력 끝에 그들은 결국 하나의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존이 살해당한 그날, 그는 단지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 댄스를 향하던 15살 소년이었습니다. 면도도 필요 없었지만 아버지의 애프터쉐이브를 바르고 한껏 멋을 낸 그날 밤. 그는 누군가의 질투심 때문에 참혹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 중 하나는 끝내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는 죄를 인정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가족이 쌓아 얻어낸 한 조각의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에블린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존, 우리가 결국 해냈어. 그 사람 잡았단다. 부디 아빠를 잘 돌봐줘. 내가 도착할 때까지. 한 소년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은 그렇게 늦게야 밝혀졌고 정의는 너무 더디게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이 기록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혹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진실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밤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니까요.